혼불 2부 시작합니다. 태희는 손도 못 대는 우리 나리 재겸이를 건든 황승수를 반 죽여놓고 윤태희는 재겸이의 손목을 잡고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재겸이는 오랭테이션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바쁜 거 아니냐고 물었고 태희는 오랭테이션 그건 스성님이 직접 1대1로 해드릴 예정이라 작게 웃으며 대꾸합니다. 재겸이 오랭테이션 그대로 받아주는 태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재겸이에게 아팠냐고 묻는데요. 재겸이는 왜 나섰냐고 윤태희에게 물었고 윤태희는 누구 하나 실려 나갈까봐 본인이 먼저 나선 거라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건들면 본인한테 이르라고 당부하죠. 왜? 뭐 다 무찔러 주실 건가요? 후에 둘은 정장을 사러 함께 쇼핑을 가게 돼요. 재겸이에게 본인이 고른 옷을 입혀준 태희는 재겸을 마치 잘 만든 작품이라도 감상하듯이 바라보고 만족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를 따라가라고 꼭 세상에 힌트를 주는 느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가끔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며 어쩌면 이 모든 게 함정이고 세상은 나를 패망으로 유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대사죠? 후반부에 이 대사가 다른 의미로 다시 나와요. 그 말에 재겸이는 설사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넌 패망하지 않아. 너한텐 내가 있으니까. 나는 사활을 걸었어. 근데 난 뭘 해도 안 죽잖아? 세상이 망해도 나는 살아있어. 영원히 닳지 않는 목숨을 바쳐서 내가 널 이기게 해줄게. 라고 주옥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와, 소름. 재겸이는 죽기 위해 윤태희의 계획에 사활을 건 거잖아요. 태희의 계획이 성공하면 그때서야 재겸은 죽음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윤태희는 신입을 때린 일로 석주란에게 불려갑니다. 황승수에게 사과하라는 석주란의 말에 본인 후임 건드려서 그랬다고 대답해요. 여기서 석주련은 의아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윤태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석주련과 윤태희의 만남은 이랬어요. 부적부 나자 윤원중에게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 아들을 잃어요.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강령술로 아들의 혼을 이승으로 다시 불러내게 돼요. 윤원중은 귀신으로 돌아온 아들과 함께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동료 나자가 윤원중 아들의 혼을 보고 사면시키는 일이 발생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들이 2번 죽은 거예요. 나자가 싫고 세상이 미웠던 윤원중은 산으로 들어갔고 그 산에서 어느 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돼요. 땅속 서판 밑에 관이 있었고 그 안에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윤태희였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땅속 밑에 있었던 걸까 무척 궁금한 지점이었죠. 윤원중은 아이를 데려다 키웠고 그때부터 정신이 미쳐갔어요. 이미 친아들의 혼을 이승으로 불러들였을 때부터 미쳤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이름을 윤선호라 지어주고 윤노인은 귀신을 볼 줄 아는 윤선호를 집에 가두고 통제하고 집착합니다. 왜냐면 선호가 귀신을 볼 줄 알았고 윤원중은 나자에게 아들의 혼을 빼앗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웠겠죠. 너무 이해돼요. 어느 날 뱀이 윤선호 앞에 나타났고 뱀은 본향의 표식이 아깝다며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선호에게 본향의 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호령하는 힘이 있고 군림자, 명명자라고 불린다고 말해줬어요. 뱀은 시시라고 이름 지어졌고 선호가 시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호는 실수로 불을 내게 됐고 푸른 화마는 오두막을 집어삼키게 돼요. 이 일로 나래청에서 찾아오게 됐고 윤노인은 귀재인 선호를 숨기려고 본인이 저지른 일이라 말해요. 나자랑 윤노인이 싸우고 있을 때 선호는 이불 밑에 숨어 있었거든요. 석주련이 선호를 발견하지만 아이를 죽일 수 없었는지 모른 척 해줘요. 그렇게 윤노인은 그날 죽어요. 그리고 선호는 이를 이렇게 만든 본인을 증오하기 시작해요. 윤노인이 본인을 지키려다 죽었고 나자가 자신을 거둬준 가족을 눈앞에서 죽였으니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겠어요. 석주련은 편의점에서 맥주와 생수를 사서 돈을 내려는데 계산대 위에 우유팩 하나가 끼어들어요. 석주련은 얼떨결에 같이 계산해 주었고 그때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소년의 눈 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짙은 적대와 분노를 말이에요. 어린 태희는 이미 석주련을 알고 있었고 눈에 칼이 들었구나. 칼은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뱃속에 숨겨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석주련 앞에서 맥주병을 깨부순 후 그대로 제 배에 박아 넣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이렇게 석주련과 윤태희는 10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석주련은 윤태희를 집으로 데려와 3년을 키웠고 그 후 윤태희는 나래청에 입청합니다. 윤태희는 아침 출근길에 재겸이를 데리러 집으로 찾아갑니다. 차에 탄 재겸이는 윤태희가 운전석에 앉자 윤태희의 옆 얼굴을 보았죠. 그리고 차창으로 시선을 돌렸고 바깥을 구경하는 척합니다. 그때 윤태희가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장난을 치면서 그러니까 밖에만 보지 말고 나도 좀 봐. 수성님 운전 잘하나 구경도 하고 신호는 잘 지키나 감시도 하고 어디가 잘생겼나 얼굴 감상도 좀 하고 라고 말하며 픽 웃어버리죠. 이럴 거야 진짜? 진짜 이렇게 귀엽게 능글맞은 대사 할 거야? 정말 너무 좋다. 둘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거기서 재겸이와 태희는 둘 다 고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윤태희가 말했던 가족의 복수는 알고 보니 혈연이 아닌, 다시 말해 친가족이 아닌 가족의 복수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둘 다 부모의 존재를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코스 요리를 시켰기 때문에 음식들이 줄줄이 나왔고 밥을 먹지 않고 재겸의 먹는 모습만 구경하고 있는 윤태희에게 재겸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먹을 거 남기면 벌 받는다. 제가 또 그걸 몰랐네요. 요즘은 먹을 게 넘쳐나서 제가 참 송구스럽고. 그렇게 까마득히 어린 연하는 어르신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또 받아주는 윤태희. 너란 남자의 매력은 어디까지니 대체? 윤태희는 나래청 부수기 계획의 일부를 설명해 줍니다. 1차적으로 윤태희의 목패를 재겸이 훔쳐와줘야 해요. 목패는 목패의 주인의 육체와 이어져 있고 자기 이름이 적힌 목패를 건드리면 주술이 발동해서 목패가 불타오릅니다. 나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목패는 본청 안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장소인 명부실에 있었고 그곳은 부적부에서 관리합니다. 그 앞은 옥래씨의 주술로 만들어진 충섬신 강한 석상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해줘요. 그 석상인 백호는 명부실 서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명부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즉시 물어 죽이는 역할을 하죠. 올해 79살인 옥래씨는 9수에 집착했기 때문에 석 달간 산속의 암자로 피신을 간 상태였고 앞으로 2달 동안 옥래씨는 자리에 없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석상을 망가뜨려도 옥래씨는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해줍니다. 윤태희는 이때를 노린 것이고 나래청이 본체가 부서진 소식을 옥래씨가 들었을 땐 이미 범인은 유유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뒤일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오기 위한 윤태희의 계획이었습니다. 윤태희는 이날을 위해 10년을 기다린 셈이었습니다. 옥래 씨의 9수를 기다린 거네요. 뛰는 나래청 위에 나는 윤태희 있네요. 윤태희와 김수습님은 나래청으로 출근했고 막내 얼굴 보고 뽑았냐는 제1팀 동료들의 질문에 들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올해 18이고 귀촌한 부모 아래서 홈스쿨링을 하며 자랐다고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컴퓨터나 휴대폰이 없는 환경에서 지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즘 또래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을 테니 옆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재겸이의 말투를 빌리자면 실로 탁월한 구라를 쳤습니다. 그리고 탈을 골라야 하는 재겸에게 윤태희는 각시탈을 골라줬습니다. 이건 넌 내 거라는 거네요. 얼굴 보고 뽑아놓고 각시탈까지 줬으면 강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막내가 들어와서 팀은 회식을 하게 됐고 윤태희는 귀하게 모신 분이니 귀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술자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재겸은 귀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과거 재겸의 스승이 재겸에게 귀하다고 처음 이야기해줬거든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윤태희가 보이지 않자 재겸이는 태희를 찾아 나서고 재겸이는 건물 모퉁이에 있는 윤태희를 보고 다가갑니다. 윤태희는 취해 보였고 왜 많이 먹지 않냐는 재겸의 무릎에 우리 각시가 또 나를 걱정해주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윤태희는 본인의 탈인 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매는 신분상으로 천민이 아니고 양인이고 마음만 먹으면 선비의 곁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매는 선비 옆에 있죠. 그걸 두고 윤태희는 이매가 선비를 제 손으로 죽이기 위해 일부러 바보 흉내를 내며 모두를 속이고 선비 옆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겠냐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겸이는 복수하고 나면 이매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태희는 글쎄 그건 생각 안 해봤네. 각시랑 도망갈까?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흔들리는 태희의 마음이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윤태희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고 팀원 아무도 윤태희의 집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겸은 술 취한 태희를 집으로 데려와 본인 침대에 눕히죠.
팀원들과 그렇게나 화목하게 지내면서도 윤태희는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이에요. 윤태희는 모두의 관심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늘 혼자였던 거죠. 속이는 건 이매인데 어째서 이매에게 속는 사람들보다 이매가 안 됐다는 마음이 드는 건지 재겸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윤태희는 일어났고 침대 아래에 자고 있는 재겸을 발견합니다. 등을 돌린 채 옆으로 누워있는 재겸의 반대쪽으로 가서 팔꿈치를 대고 모로 누워요. 그리고 윤태희는 고나게 잠든 재겸의 얼굴을 대놓고 감상합니다. 검지 끝으로 재겸의 이마를 조심히 덧그리고 재겸을 흔들고 싶은 기이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윤태희는 이미 떠난 상태였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태희에게 재겸이는 괘씸함을 느낍니다. 딸이 죄송합니다요. 사무실에도 태희는 없었고 정오가 되도록 출근하지 않는 윤태희에게 재겸이는 전화를 걸었지만 태희는 받지 않는데요. 재겸이는 태희의 소식이 궁금하고 걱정돼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엮였어. 오후 늦게 윤태희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번 현장에 나갔던 지방령 건의 업무 보고서 작성을 재겸에게 시킵니다.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수석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윤태희는 넥타이 누가 매줬냐고 물었습니다. 저 왜 이 질문이 미칠 것 같을까요? 정주가 매줬다는 대답을 들은 태희는 안 예쁘니 본인이 다시 매주겠다고 했고 넥타이를 고쳐주며 둘은 밀착한 상태로 대화를 나눕니다. 재겸이는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물었고 전화를 기다렸냐는 태희의 물음에 이라고 답합니다. 윤태희의 손이 순간 우뚝 굳었습니다. 정주가 해장국 끓였는데 네가 새벽에 말없이 가서 정주가 헛수고하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그 말에 태희는 정주가 그렇게 소중하면 죽기 위해 나자가 됐다는 것도 사실대로 알려줘야 맞는 거 아니냐며 재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재겸이는 순간 동요했고 상처받았습니다. 이거 재겸이 영린이잖아요. 그렇지만 태희도 재겸이에게 점점 마음이 생기고 있었기에 죽음을 바라고 있는 재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거겠죠. 그리고 재겸은 씨발 개새끼야. 그래도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윤태희는 재겸의 권태와 불우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어째서 나자가 되었는지 어떤 심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희는 방을 나가려는 재겸에게 다급하게 미안하다고 방금 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받은 재겸이는 사무실을 그대로 떠났고 윤태희는 생각합니다. 너를 흔들고 싶었는데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다며 뒤흔들고자 했던 건 너였는데 정작 뒤흔린 건 본인이었다고 말이죠. 재겸은 수석실을 뛰쳐나갑니다. 오후에 원래 보고가 열렸고 윤태는 넋을 놓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는 용하기로 소문난 만신 중 한 명인 여해선사가 영규에게 일을 시킨다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귀신의 손을 빌려 신당 고객들의 일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여해선사의 일을 돕고 있는 귀신은 한둘이 아니며 집단을 꾸려 움직이는데 이름은 벽사단이라고 했어요. 나래청은 몇 차례 여해선사를 불러 추궁했지만 여해선사는 발뺌했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나래청도 난항을 겪어야만 했죠. 석주련은 여해선사 뒤에 사람을 붙이도록 했고 벽사단을 잡는다고 계획을 세우고 석주련은 벽보를 파쇄시킵니다. 윤태희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일찍 퇴근했고 근처 공원을 걷다 벤치에 노숙하고 있는 재겸을 발견합니다. 윤태희는 재겸이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단단히 화가 난 재겸이는 건드리지 말라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재겸이가 화난 걸 알아차린 윤태희는 기분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했고 재겸이는 그러지 말고 한판 붙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태희는 너랑 나 둘 다 다치면 손해가 너무 커.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네가 다치는 건 싫거든. 누구 하나 다쳐야 한다면 내가 다칠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재겸이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둘은 잔디에 뒹굴면서 싸우게 됐는데 윤태희가 갑자기 재겸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재겸이에게 잡아먹을 듯이 키스했습니다. 놀란 재겸이는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재겸이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겸이는 윤태희가 본인에게 키스한 이유를 혹시 윤태희가 남색가여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에게 키스에 대해 물어봤는데 정주는 공원에서 남자 둘이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오히려 재겸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재겸이 네가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것도 이해된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재겸이는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안 나빠서 그게 기분이 나빠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분 안 나쁜 건 좋다는 뜻이지. 그렇죠. 재겸은 다음날 어색하게 출근을 합니다. 세미나실에서 윤태희를 만났고 재겸이는 저도 모르게 바닥으로 시선을 피하게 돼요. 세미나실에서는 벽사단의 벽보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재겸은 방상시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벽보의 내용을 모두의 앞에서 해석합니다. 그렇게 재겸은 석주련의 눈에 띄었죠. 모두의 시선이 재겸에게 향했는데 이때 윤태희가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목을 태희가 휘어잡았고 이 모습을 석주련은 알아차리죠. 회의 끝에 석주련은 재겸이를 불러 세웁니다. 석주련과 이야기하며 재겸은 석주련이 윤태희를 마음 깊이 아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청장님이 조만간 재겸이를 부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고 싶었던 재겸은 윤태희에게 석주련과의 대화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윤태희는 그런 재겸을 기다렸고 재겸은 너 남색가냐? 면서 밤새 고민하던 질문을 했어요. 태희는 별 생각 없다더니 내 생각하고 있었어? 미친 여우. 정주보다 더 여우. 정주 꼬리 태희 주자. 그러면서 윤태희는 석주련 앞에서 아까처럼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겸이가 본인의 장기말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려는 재겸이를 벽에 밀치고 재겸이는 벽과 태희 사이에 끼어버립니다. 피하려고 윤태희의 가슴팍에 손을 댈 때였어요. 셔츠 한 겹 너머로 윤태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거죠. 태희가 말해요. 그래, 너는 계속 이렇게 밀어내. 내가 키스하면 넌 뺨을 때리면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재겸의 턱을 쥐고 키스합니다. 미쳤어 내 심장 미쳤어. 벽사단 단주가 윤태희거든요. 윤태희는 복수를 위해 나래청에 들어가 수석 자리에 올랐고 핵심 인물이 되었고 연기들을 불러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벽사단은 윤태희가 가장 공들여온 결과물이자 밑그림 그 자체였습니다. 벽사단을 움직여 나래청에 쳐들어가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을 때 윤태희는 나래청장을 향해 돌진할 생각이었어요. 윤태희는 나래청의 심기를 건들 속셈으로 본청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본떠서 사람들의 의뢰를 해결해 주었는데 여해선사가 브로커로서 손님을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재겸이가 임효문과 영화를 보고 점심을 먹은 사실을 태희가 알고는 빈정거립니다. 누구한테는 그렇게 어려웠던 게 남들한테는 이렇게 쉬운 일이라는 거 참 재밌다. 기분 잡치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야. 태희는 질투도 이렇게 한다. 윤태희는 재겸에게 키스했고 재겸은 무반응으로 응대합니다. 본인은 태희에게 네 이름을 돌려줄 거고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되는 거라며 네가 뭔 짓을 하든 신경 안 쓴다고 이야기해요. 윤태희는 스트레스로 병이 나서 고열에 시달립니다. 질투하다가 아픈 건가요? 재겸이 사무실 한쪽에 잠들어 있었고 윤태희는 과거 시시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윤태희는 본향의 표식이 있으니 마음만 먹는다면 귀신을 부릴 수 있다고 했었죠. 손에 피를 내어 귀신의 이마에 일직선으로 긋고 이름을 부르면 그 귀신은 내 것이 된다고 했었어요. 재겸은 귀신이 아니었기에 시시가 알려준 방법은 통하지 않겠지만 윤태희는 이제껏 몇 번이고 재겸의 이마에 손을 댑니다. 이렇게 애달플 수 있는 건가요? 태희와 재겸은 연예인들이 모인 파티 현장에 신분을 위장하고 가게 돼요. 인파 속에서 사악한 기운이 있는 반지를 낀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윤태희는 반지가 꿰어져 있는 목걸이를 착용한 여자를 찾아내서 접근했고 손쉽게 목걸이를 회수했습니다. 현장을 마무리하고 떠나려는데 타투남이 나타나 재겸이에게 찍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번호를 묻는 타투남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냥 폰 번호를 주려는데 윤태희가 나타나 남색과 흉내를 내며 재겸이를 구해줬습니다. 남이 보고 있으니 태연하게 연인 행세를 하자고 했고 재겸이는 윤태희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목걸이를 잃어버린 여자가 경호원들과 테라스로 왔고 윤태희는 무술 6월 개미삭 열사흘 정축 윤태희가 은윤의 시한을 종료합니다. 그렇게 은윤지가 터지며 태희와 재겸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주택가 창문에 붙은 천막 아래에서 둘은 비를 피하게 되는데요. 재겸이는 아까 테라스에서 윤태희를 끌어안았을 때 태희의 목덜미에 와닿았던 이마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기에 태희의 이마를 짚어봅니다. 역시나 윤태희는 열이 나고 있었어요. 윤태희는 본인의 이마를 짚은 재겸의 손을 입술 쪽으로 끌어내려 손바닥에 입술을 묻었어요. 그리고는 네가 내게 다정할 때마다 나는 삶의 희열을 느껴. 나랑 밥 먹어.
가끔은 차도 마셔주고. 내가 시시한 농담을 하면 재미없어도 웃어줘. 그리고 오늘처럼 가끔은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 조수석에. 그리고 아니야.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읊조렸습니다. 재겸의 마음이 살짝 물렁해졌고 그래서 윤태희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태희는 이제 더 이상 재겸이를 향한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네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태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후 윤태희는 병가를 내고 이틀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요. 걱정이 됐던 재겸이는 매산이에게 약수를 토해달라고 했어요. 윤태희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답장은 없었죠. 다음날 윤태희는 재겸의 집 앞으로 같이 출근하자며 찾아왔어요. 윤태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속마음을 숨기는 것에 익숙했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지금 자신이 재겸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죠. 태희가 지금 당장 재겸에게 원하는 것은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고 가끔 시덥잖은 농담을 주고받고 너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리고 고작 그 정도에 만족하며 그리하여 복수에 성공함으로써 너를 실패하는 일, 그 정도였죠.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할 수는 없었어요. 둘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고 어디 사냐는 재겸의 무릎에 하이팰리스 B동 1402호 현관 비밀번호는 1333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다른 팀원들은 수석님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치인 포인트네. 재겸은 본인이 너희 집을 털 수도 있으니 비밀번호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태희는 싫어. 왜? 기대하려고. 무슨 기대? 집에 왔을 때 어쩌면 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혼자 사는 외로움을 잘 아는 재겸은 갑자기 가슴이 덜그럭거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 외로움도 모르는데 왜 가슴이 덜그럭거리는 걸까요? 재겸은 벽사단에 대해서 물었고 만약 방상시가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이면 원래 방상시의 소유였으나 지금은 나래청장이 가지고 있다는 그 방상시 탈은 어찌 되는가 싶어 물었던 것이죠. 방상시가 돌아와 탈을 손에 넣을 수 없게 되면 본인은 죽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윤태희는 본인이 벽사단의 단죄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충청북도에 위치한 야산으로 출동 명령이 떨어져서 재겸이와 태희는 산으로 향했어요. 둘은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걷다가 윤태희가 작은 돌뿌리를 밟아서 살짝 미끄러졌어요. 그랬더니 재겸이가 위험하니까 본인이 앞서 걷겠다고 해요. 미쳐요. 환장합니다. 강수 너무 좋아요. 수습이 수석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나래청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일일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마. 너 이럴 때마다 심장 터질 것 같으니까. 라고 윤태희는 중얼거려요. 얼마 후 양갈래로 나뉘어진 길이 나와서 둘은 따로 걷게 됩니다. 윤태희는 걷다가 돔처럼 광활한 공간 안에 있는 커다란 물 웅덩이를 발견하게 돼요. 손을 씻으려 호수 근처로 갔을 때 어렸을 때 같이 지내던 수살귀가 선호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태희가 딛고 있던 바닥이 갑자기 푹 꺼졌고 윤태희는 한순간에 깊은 물속으로 잠겨요. 그때 바닥에서 덩굴 같은 것이 자라나더니 윤태희를 휘어감고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수살귀는 선호에게 보고 싶었다고 했고 태희는 수살귀를 꽉 끌어안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태희는 어둡고 깊은 곳으로 평온하게 침잠했어요. 태희가 눈을 떴을 땐 행복한 과거였어요. 그곳엔 윤노인이 있었고 수살귀도 있었고 시시도 있었습니다. 태희는 지금 행복한 과거 속에 잠겨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린 태희는 무서워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자라와 비슷하게 생긴 남생이를 만나요. 남생이는 윤태희가 갔던 길로 가려던 재겸을 만류하며 그쪽에는 과거가 있는 위험한 샘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샘이 과거의 행복한 순간으로 사람을 홀려서 덩굴로 발목을 휘감고 끌어당기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재겸은 샘이 있는 방향으로 내달립니다. 샘에 도착했을 때 태희는 없었고 샘에 뛰어들려는 재겸에게 만약 덩굴에 묶이는 순간이 온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있을 행복한 순간을 상상하며 과거의 기억을 밀어내 라고 남생이가 당부해줍니다. 그리고 재겸은 호수로 뛰어듭니다. 이건 뭐 세기의 사랑이네요. 그렇게 재겸이는 물속에 있는 태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재겸이 또한 덩굴에게 잡히게 되고 묘정을 만나게 됩니다. 묘정과의 행복했던 과거를 경험하다 매산이가 나왔고 정주가 나왔고 과거가 얽히기 시작해요. 재겸은 물속에서 눈을 뜹니다. 또다시 덩굴에 붙잡히기 전 정주 매산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을 생각해보기로 해요. 밤에 셋이 고구마를 구워 먹었고 재겸은 그 순간 윤태희와 함께 마당에서 밤하늘을 함께 보는 상상을 하죠. 그것이 바로 지금 재겸이 기대한
앞으로 있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재겸이는 물속에서 윤태희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과거 행복한 순간에서 깨어나기 싫었던 태희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너는 그 잠에서 깨기 싫을지도 모른다. 죽지 않는 나와는 달리 너는 이대로 모든 걸 잊고 행복한 기억 속에서 삶이 끝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겸은 윤태희에게 입을 맞추고 오늘의 숨을 과거의 선호에게 불어넣습니다. 나의 내일에는 네가 있으니까 돌아와 이 지옥으로. 나는 너를 오늘로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재겸이 태희의 과거를 부숩니다. 그 순간 윤태희는 깨달아요. 문 밖에 서 있던 것은 공포의 탈을 쓴 사랑이었음을. 제가 홈부른 문학이라고 했죠. 이게 그 증거입니다. 윤태희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나를 패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너라는 달콤한 덫을 놓은 것이다. 너는 세상이 내게 품은 악의이자 함정이었던 것이다. 너는 내 10년을 무너뜨리러 왔다. 깨어난 윤태희는 재겸에게 네가 모든 걸 망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재겸이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윤태희는 너를 만난 걸 후회한다면서 나는 평생 그날 일을 후회해야 해. 눈앞에서 할아버지가 죽었어. 그날 전부를 잃었어. 그런데 너 때문에 문 밖에 있던 너를 만나서 그날 일을 완전히 후회할 수 없게 됐어. 너한테 키스하고 나는 매일 후회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이상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마음을 다잡았어. 근데 이제는 알겠어. 내가 착각했어. 넌 쓰고 버릴 장기말이 아니야. 네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넌 군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널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둘은 키스했습니다. 네가 몰락의 인도자라면 나는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지워도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는 한 마리의 나귀가 되어 내게 얌전히 고삐를 내어줄 것이다. 설사 네가 이끈 이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더라도 네가 고삐를 당기면 나는 기꺼운 걸음으로 너를 따라갈 것이다. 동굴이 붕괴되고 며칠이 지납니다. 윤태희는 재겸의 불로불사의 저주를 찾아내라 폐연에게 명령해 놓았지만 본인도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 며칠 동안 모든 것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태희의 삶의 목적은 나래청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였는데 나를 가진 너를 가지는 것이라는 목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며칠 뒤 동굴에 갔던 이후로 처음으로 윤태희와 재겸은 나래청 회의실에서 마주칩니다. 윤태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재겸의 옆자리에 앉아요. 안녕? 제구부 나자들의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때 윤태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널 좋아해. 재겸은 당황해서 윤태희를 쳐다봤고 윤태희는 들고 있던 펜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펜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윤태희가 재겸을 따라 상체를 기울이더니 또다시 조용히 속삭여요. 널 좋아해. 재겸은 다 들린다면 조용히 하라고 했고 윤태희는 주운 펜으로 재겸의 서류 위에 좋아한다고 끄적여요. 이 정도의 묘사로 이 정도의 설렘이라니 미치겠다. 톨주 작가님은 천재임. 제구부는 일시적으로 귀기를 마비시키는 스프레이를 소개합니다. 귀신은 스프레이 액체에 닿는 것만으로도 귀기가 마비되지만 인간은 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섭취 시에만 반응한다고 새로운 제구를 소개하죠. 회의가 끝나고 둘은 본청 밖으로 나와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지금 어디가? 밥 먹으러. 나 저녁 먹었다고 했잖아. 알아. 저녁 누구랑 먹었어? 강혜빈이랑. 그럼 나만 먹을게. 너는 나 먹는 거 구경해.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강혜빈이 나한테 일 시킨 거 있어. 일도 안 하고 말없이 외출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수석님이 같이 밥 먹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같이 밥 안 먹어주면 도로에 뛰어들겠다고 했어요. 가서 그렇게 말해. 식당에 도착해 윤태희는 턱을 괴고 재겸의 먹는 모습을 빤히 바라보며 먹는 것도 예쁘다고 말해줍니다. 미친 윤태희, 직진남. 그리고 남색까냐고 묻는 재겸의 물음에 아마도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며 붙어 먹어본 적은 없는데 붙어 먹을 의향은 있다고 대답합니다. 비주씨, 저 여기가 무덤이에요? 이제 삶에 여한이 없습니다.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온 재겸은 처음으로 이메일을 쓰게 돼요. 추격부. 축격부 아니고 추격부. 샥샥샥 달리기 추격. 상비약이 싸그리 동났으니 채워달라는 요청 이메일을 보냅니다. 너무 웃겨.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던 윤태희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의외로 처음 치고는 구색도 맞추고 형식도 따라하려고 노력한 게 보인다며 칭찬해줘요. 그리고는 혹시 서버 해킹할 줄 아는 사람 없냐며 모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잘하는 추격부 김수습을 방으로 부르죠. 그리고는 또 넥타이 누가 맺었냐고 묻습니다. 아, 심장 아파. 본인이 맸다는 재겸의 대답에 윤태희는 자신이 메고 있던 넥타이를 풀어 자기 것도 한번 해보라고 말하죠. 윤태희의 넥타이를 매는데 열중한 재겸에게 윤태희는 쪽 뽀뽀합니다. 이메일 첨삭이 시작되었고 열심히 설명을 듣는 재겸의 얼굴에 눈길을 지다가 슬쩍 재겸의 이마에 입 맞춰요. 얘네 사내 연애 제대로 하네. 윤태희는 재겸의 저주를 풀 방법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 패연에게 새로운 소식이 없냐 물었고, 패연은 영물인 인어의 고기와 피를 마시면 불로불사의 몸이 된다는 전설을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초조해하는 윤태희를 보며 패연은 재겸을 사랑하냐 물었는데 윤태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 이라고 대답해요. 그런 윤태희에게 패연은 만약 기간 안에 방법을 못 찾으면 어쩔 생각이냐 물었고, 윤태희는 방법을 못 찾으면 탈을 중간에 훔쳐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거라고 대답합니다. 패연은 태희가 재겸의 마음을 얻어 상대 스스로가 자신의 곁에 남기로 결심하게끔 하는 게 쉽고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윤태희에게 가엾음을 느낍니다. 윤태희는 누구보다 인간을 손쉽게 다루지만 정작 마음을 얻는 법은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는 망가진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윤태희는 하루하루 조금씩 조급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메일을 보내고 며칠이 지났어요. 윤태희는 육상부 김수습을 사무실로 불러 받아쓰기를 제안하죠. 10문제 중 5문제 이상을 맞히면 칭찬 스티커를 주겠다고 했고 5개 모으면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받아쓰기 시험. 그는 대단한 미남이어서 뭇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너는 뭘 먹어서 그렇게 예쁘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좋았어.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부터 욕심이 났어. 너를 볼 때마다 살아남기 잘했다고 생각해. 나는 널 만나기 위해 태어난 걸지도 몰라. 너와 함께하는 매일이 생일 같아. 그러니까 나 좀 좋아해 줄래? 재겸은 순간적으로 손이 삐끗했고 윤태희와 눈이 마주칩니다. 암행부 나자 한 명이 현장 조사를 위해 예움 아트센터라는 곳으로 잠입을 나갔는데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재겸이는 강희빈, 윤태희와 아트센터로 출동을 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모임에 섞이기 위해 셋은 샴페인 한 잔씩을 마셨고 각 층으로 흩어져 아트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센터 안에서는 귀기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의아한 일이죠. 윤태희는 며칠 전 제구부가 새로 개발했다며 소개했던 스프레이를 떠올렸습니다. 제구부의 스프레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마신 샴페인에 들어있었던 것이라 추측했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윤태희는 석주련에게 연락했는데 석주련은 아트센터 잠입은 모르는 오더였다고 했습니다. 윗선에서 모르는 오더였다니 함정이네요. 윤태희는 이건 함정이니 둘에게 어서 철수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은 저 말고도 내부의 나래청에 반하는 자가 또 있는지 확인하려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귀기가 막힌 상태였지만 윤태희에게는 연기들이 있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가다가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아트센터 소유주 김예권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석주련은 암행부 최 부장의 출동 지시를 받았다는 강희빈의 이야기를 듣고 최 부장에게 가서 추격부 아이들을 어디로 빼돌린 건지 묻게 됩니다. 최 부장은 나래청 청장으로부터 추격부 나자 한 명을 제물로 바치라 지시받았다고 해요. 석주련은 바로 강희빈에게 전화해 철수하라고 했고 잡힌 윤태희는 어쩔 수 없으니 두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청장실로 향해 청장에게 왜 제물이 필요하냐고 물어요. 청장은 선생님께서 보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윤태희가 제물로서 잡힌 건 안타깝지만 꽃잎 한 장조차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떨어지는 게 이치라며 이번 일은 이렇게 되도록 정해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석주련은 울죠. 눈에 칼을 품었던 아이부터 능글거리는 태희로 자랄 때까지 가까이서 지켜봤던 인물인데 한낱 제물로 사용될 거라니 끔찍했을 듯 합니다. 재겸은 강희빈에게서 칼을 빌려요. 제구부의 스프레이를 마셔서 귀기를 쓸 수 없는 것이라면 피를 뽑아내서 체내에 남아있는 성분을 빼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재겸은 칼을 제 어깨에 박아 넣습니다. 윤태희를 결박한 김예건은 태희의 피를 뽑으며 윤태희의 몸이 영생하는 선생님의 그릇이 될 거라고 했어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윤태희는 재겸의 불로불사와 선생의 영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뜻밖의 수학이라고 생각했죠. 연기들을 불러 상황을 정리하고 선생과 연기에 대해 들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본인이 각시인데 이메를 돌려달라며
재겸이 들이닥칩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오히려 재겸이가 걸림돌이 됐네요. 재겸이가 왔기 때문에 연기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하지만 윤태희의 심장은 미친놈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윤태희의 모습을 본 재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였어요. 니들이 뭔데 씨발, 니들이 뭔데 쟤를, 누구는 때릴 줄 몰라서 여지껏 안 때리고 가만 놔둔 줄 아냐? 패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었는데 어디서 굴러먹은 이 씨발 새끼들이, 라며 경호원들에게 주먹질해댔습니다. 그렇게 윤태희를 구해내고 묶여있는 팔을 풀어주고 안대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때 윤태희는 피투성이인 재겸을 보게 되었어요. 윤태희의 심장이 섬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김예권의 서슬퍼런 칼날이 재겸의 손바닥을 관통했습니다. 재겸은 칼에 관통당한 손에 쓱 밀어 올려 칼자루를 쥔 김예권의 손을 잡았어요. 칼날에 꿰뚫린 손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쏟아졌어요. 재겸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귀기에 휩싸인 재겸을 보고 겁에 질린 김예권은 제구부 스프레이를 분사했고 재겸의 붉은색 귀기는 한순간에 싹 흩어졌어요. 그리고 털썩 쓰러졌습니다. 재겸의 상태를 보고 화가 났던 윤태희는 재겸이 쓰러지자마자 패연을 불러냈어요. 재겸이 다친 거 보고 화난 윤태희 너무 좋네요. 상황을 정리하고 김예건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김예건은 인어의 피와 살을 분리한 뒤 그것을 제물로 하여 환을 만드는 금술이 있는데 그 영생환을 먹으면 불로불사의 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인어는 워낙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사람은 귀재를 제물로 써서 주술을 행했고 귀재로 만든 영생환에는 인어환의 영생환과는 다르게 노화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때문에 선생은 귀재의 피가 주기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껍데기를 원하셔서 귀재 중에 가장 강하다는 추격부 나자를 제물의 타겟으로 삼은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선생이 누구냐는 물음에 김예건은 말하지 않았고 그의 몸에서는 손가락만한 크기의 검은 거머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거머리는 금세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윤태희는 재겸을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재겸이 인간이었다면 스프레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야 했는데 스프레이를 맞는 순간 폭주가 멈춘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전. 이 모든 광경을 윤태희를 구하러 갔던 석주련이 목격하게 됩니다. 재겸이의 몸 주위를 둘러싼 붉은색 귀기도 폐연을 불러내는 윤태희도 보았던 것이에요. 후임의 정체를 숨기고 나래청에 데려왔으며 뒤에서는 남몰래 연기들과 내통한다. 거기까지 생각한 석주련은 윤태희가 벽사단의 단주라는 사실도 쉽게 추측해냈지요. 재겸은 자신의 방 안에서 눈을 떠요. 윤태희는 재겸의 집에서 매산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재겸이는 윤태희를 불러 매산이의 치료를 받았냐 물었고 윤태희도 재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몸 걱정이나 하라는 재겸의 말에 네가 다치니 내가 너무 아팠다며 앞으로 다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본인을 끌어안는 윤태희를 재겸은 밀어내지 못하죠. 쌍방사랑이에요. 그리고 혹시 오래전에 이상한 약 같은 거 먹은 적 있냐고 물었지만 재겸은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구해줘서 고맙다 말하며 키스할 듯 다가오는 윤태희에게 뭐가 고마워. 내가 널 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한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니까. 라고 긴장한 재겸은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었고 그 말에 상처받은 윤태희는 쓸쓸하게 방을 나섭니다. 재겸이 죽음을 원할 때마다 윤태희는 매번 무너지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재겸이는 윤태희에게 1:1 국어 과외를 받으며 계속해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거든요. 열심히 했지만 계속해서 5개를 넘기지 못하자 재겸은 짜증이 났고 어차피 2달 뒤면 다 끝나는데 맞춤법이고 띄어쓰기고 무슨 상관이냐며 이제 받아쓰기 시험은 안 보겠다고 윤태희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 말을 들은 윤태희는 상처받은 얼굴을 해요. 당연하잖아. 태희는 자꾸 죽겠다고 말하는 네가 어려운 거야 재겸아. 윤태희는 재겸에게 어느 때 무슨 말을 해야 날 무너뜨릴 수 있는지 넌 안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석실을 박차하고 나갑니다. 집에 돌아온 재겸은 2달 뒤 본인의 삶이 끝나는 게 사실인데 윤태희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떠날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재겸은 혼자 남겨진 윤태희가 걱정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윤태희와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술을 마시고 엄청나게 취한 윤태희가 재겸의 집 앞으로 찾아와요. 왜 왔냐는 재겸의 물음에 윤태희는 보고 싶어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본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꽉 깨물어 피를 내더니 재겸에게 가까이 다가가요. 피 묻은 손가락을 뻗어 재겸의 이마를 일직선으로 쓸어 넘깁니다. 그리고 재겸의 이름을 3번 불러요. 제구부 귀기 스프레이에 당해 쓰러졌다. 인간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던 물건이었지만 그날 재겸의 폭주는 멈추었다. 그렇다면 재겸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재겸을 권속으로 만들려 해본 것인데 통하지 않았다. 재겸은 인간이었다. 나 너 좋아해. 알아? 그래, 알아. 근데 왜 그딴 식으로 말을 하니? 말해봐.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알면서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돌아가려는 윤태희를 붙잡아 재겸이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태희는 말을 이어갑니다. 어차피 2달 지나면 다 끝나는데 뭐하러 내 걱정을 해? 와, 이 말 되게 대단하지 않냐? 얼마나 위력적이야? 2달 뒤에 전무 끝난다는 말만 갖다 붙이면 사람을 한순간에 등신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둘은 다퉜고 재겸은 본인이 뭘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물어요. 윤태희는 들어줄 생각도 없으면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 왜 묻는 거냐며 재겸에게 죽지 말라고 그게 본인이 원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환장합니다, 환장해. 어떻게 이렇게 애절할 수 있는 거냐고요. 윤태희는 재겸의 저주를 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본인이 재겸을 사랑하기 때문에 넌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늙어서 평범하게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BL 대하소설 홈블 리뷰 2부 마칩니다.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BL 주주의 비주 비에릭룸 회계사 엘이었습니다.